일본이 야심차게 타도 한국을 외치면서 출범시켰던 디스플레이 기업 재팬 디스플레이가 결국 이시카와현의 하쿠산 공장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JDI는 일본 정부 주도하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된 기업입니다.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연합해서 만든 합작사인데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압도적인 LCD 기술력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는 시점, 그리고 일본에 자랑하던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속속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역전을 당하는 시점 속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합작사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JDI가 하쿠산 공장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토지와 건물 등은 샤프에, LCD 생산용 장비는 애플에 매각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 7천억이 넘어가는 액수라고 합니다. JDI가 이번 매각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보통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전략적인 자금 리밸런싱, 통상적으로 이러한 예측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애플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 즉 애플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JDI는 미국 애플에 적극적인 투자를 받는 기업이었어요. 스마트폰 완성폰 제조업체인 애플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액정 패널 등의 주요 부품 등을 공급받을 때 당연히 두세 개의 공급 업체를 두려고 합니다. 가격 협상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도 훨씬 적죠. 그러한 의미에서 애플은 JDI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애플이 아이폰에 OLED 액정 패널을 사용하지만 이전에는 LCD 패널을 고집하고 있었고, 실제로 LCD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LCD의 사업 비중을 줄이고 OLED에 집중을 했었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LCD 패널의 공급 업체가 줄어들고 중국 BOE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견제를 위해 일본의 JDI를 케어하고 있었던 것이 애플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적자를 보는 사실상 미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JDI에 대해 애플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15억 달러, 1조 6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장 매각으로 절반 정도를 상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LCD를 고수했던 애플이 2-3년 전부터 OLED 기술에 더 무게추를 두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신모델은 모두 OLED 패널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쟁 기업인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OLED 패널을 진작부터 사용해 왔었고, 다른 중국의 제조업체들도 OLED 패널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점이죠. OLED 디스플레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애플도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LCD에 치중하고 있었던 JDI를 둘러싼 불확정성은 증폭된 것이고, JDI는 결국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JDI는 OLED를 이제 와서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삼성,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의 한참 늦은 후발주자가 되겠죠. 물론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이치고 에셋 자산운용과 대략 7천억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체결했었고, 올해 초에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거의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액수를 올해에만 투자를 받은 것이죠. 이 JDI의 지향점은 우선 소형 OLED 패널입니다. 지난해부터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단순한 액세서리 취급을 받던 스마트워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워치용 OLED 패널의 수량은 1,70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용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36%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BOE 15%, 삼성 디스플레이 11%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JDI는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급처 다변화를 노리는 애플이 기존의 LG 디스플레이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물량을 몰아줬다가 JDI에게도 최근 나눠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소형 OLED, 이 스마트폰 OLED 시장마저 노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LED 시장에서 존재감을 미비하지만 애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나 결국 실제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애플의 메인인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공급처 다변화 정책, 이 멀티벤더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제품 테스트 역시 빡세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 중화권 언론에서 이 아이폰 12 초기 모델에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될 수 있다면서 여론을 몰아갔었지만 결국 자체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초기 물량에서는 빠졌고, 이후 리퍼 물량에나 BOE의 패널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JDI는 스마트폰용 패널 양산에 최적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6세대, 7세대 생산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 OLED 생산 능력은 6세대 기준 월 2,000장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아마 설비 투자를 늘릴 만한 자본이 없었겠고요. 올해 1조 원이 넘는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중 많은 부분은 애플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자금 투입하고 인력 뽑고 증설하고 샘플 뽑아내고 수율 맞추고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습니까? 명백히 한국 기업들과는 격차가 분명 크고 중국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인 것이 지금의 일본 디스플레이의 현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결국 LCD 사업에서 완전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LCD 패널의 비중을 줄이고 있었던 삼성이 결국 수저우 LCD 공장을 중국 CSOT에 매각했습니다. 잔여 지분 60%에 대해서 1조 2천억 원의 매각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삼성은 LCD 시대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차세대 대형 패널 제품으로 QD 디스플레이를 낙점한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로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QD, 퀀텀 닷 디스플레이, 그리고 QNED, 퀀텀 닷 나노 LED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QD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인 관점, QNED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중에 있는 삼성의 무기입니다. QD 디스플레이는 내년 중에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미 소니, 파나소닉 등의 TV 제조 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D 디스플레이는 이 천안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인데 10조 원이 넘는 액수를 투자해서 기존의 LCD 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QD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증권가나 다른 언론 기사 등에서는 QD OLED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죠. 이 QD 디스플레이는 블루 OLED를 발광원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퀀텀 닷 컬러 필터를 얹어서 색 재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OLED 패널의 경우에는 화이트 OLED를 발광원으로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 LG 디스플레이는 화이트 OLED를 사용하고 RGB 필터를 통과시켜서 색을 구현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간단히 보면 OLED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되 삼성과 LG가 서로 발광원의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이죠. QD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퀀텀 닷과 OLED 방식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자체 발광 퀀텀 닷을 활용하지는 당장 못할 것으로 보이고, OLED를 결부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명, 버닝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QNED 기술인데요. 이 퀀텀 닷 필터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발광원을 블루 OLED에서 블루 나노로드 LED로 바꾼 것입니다. 잉크젯 방식으로 유기재료가 필요한 부분에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정 비용이 기존의 OLED의 유기물질 증착 방식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OLED의 고질적 약점인 버닝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QD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과 비교할 때 라인을 거의 그대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서 보다 성능의 우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QNED가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퀀텀 닷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한국 디스플레이는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보다 한 단계 스텝업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한국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상 최대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불황을 맞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1974년 겨우 먹고 살만했던 한국은 또 다시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현대가 수주했던 12척의 대형 위조선 중에서 3척이나 취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척은 이미 완성되었고 나머지 2척은 건조 중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똥 밟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3척의 유조선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외국 기업들이 기름을 실어다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7월 사우디 주베일에 지상 최대의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정주영 회장은 동생 정인영 부회장의 만류에도 공사 수주를 강행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9억 3,114만 달러로 당시 한국 예산의 1/4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였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내노라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나선 상태였습니다. 정인영 부회장은 일본 기업조차도 끼지 못하는 공사라며 끝까지 정주영 회장을 말렸습니다. 만약 이런 거대한 사업을 실패할 경우 현대는 그대로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바닷속 30m 안반에 공사를 해야 하고 초대형 선박척할 시설도 만들어야 하는 고급 기술을 요하는 공사여서 한국 수준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일류 기업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파악했고 그래서 더 강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시공회사 10곳 중 9개가 선정되었고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끝내 사우디로 사전조사팀을 파견하고 미리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9억 311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기존 공사 기간인 44개월보다 무려 8개월을 빨리 완성하겠다는 것이 네임밸류가 달렸던 현대가 낙찰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바닷속 안반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사우디 측의 감독 기관이 현대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뭘 하려고 하면 간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주영 회장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입찰할 때 계약한 기간 내에 마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보고 정말 모두가 미쳤다고 경악한 일이었죠. 일명 뗏목 수송 작전 울산에서 철 구조물을 제작한 다음 해상으로 사우디까지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바닷길을 무려 12,000km나 가야 했으니 모두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켓이라는 철구조물 하나만 하더라도 높이가 36m, 무게는 550톤, 기능이 되는 파일은 길이 65m, 직경 2m 자켓이 무려 89개나 필요한 초고대 공사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자켓 하나가 10층짜리 건물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기업하는 사람이야. 공학자들은 돈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에 쫓기는 사람이니 공학자들의 의견을 존중은 하되 무조건 따라갈 수 없어. 저 어마어마한 철 구조물을 19번이나 항해를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 해양에서 동남아 해상에서 인도양 걸프만까지 정말 험한 길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바지선이 35일 만에 도착을 했고 그 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8차 항해에서 대만 배와 접촉 사고로 자켓 하나가 약간 손상되었고 중간에 태풍으로 인해 바지선 한 척을 분실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대만 해안에서 겨우 찾아서 끌고 오는 등 사건 사고가 없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19번의 항해를 통해서 철 구조물을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1번이라도 큰 사고가 생겼다면 공사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사하는 방식도 정말 남달랐던 것. 주베일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이 기절초풍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자켓 89개를 20m 간격으로 세운 다음 빔으로 메워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현대는 자켓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빔까지 함께 작업한 것입니다. 감독관들은 정신 나갔냐면서 말렸지만 정주영 회장은 믿어달라며 강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검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5cm 이내의 오차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한국 기업이었기에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해낸 말도 안 되는 일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고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발돋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현대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만 51억 6,400만 달러 주비일 산업항 공사에서 현대가 보여줬던 놀라운 신화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글로벌 클래스 현대차그룹의 힘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은 고정주영 회장의 장남인 정몽구 회장의 뒤를 이어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고정주영 회장의 생전 현대그룹을 모태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현대그룹은 작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태동했다. 고정주영 회장은 32살이던 1946년 서울 중구의 인척, 신구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공업소를 차렸다. 고정주영 회장은 현대자동차 공업소를 시작으로 현대토건, 현대조선중공업, 경인유군 등 산업별로 굵직한 기업들을 세웠다. 현대자동차 공업소가 이름이나 창립 순서 등으로 미뤄보아 현대그룹의 시초격인 사업장인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글로벌 외환위기와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등 각종 위기를 거친 뒤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된 현대, 기아자동차그룹을 전신으로 둔다. 현대, 기아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전공, 인천제철, 현대강관, 한국철도차량 등 계열사를 품은 채 출범했다. 이후 2011년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으로 기업 집단명을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그룹명에 담은 데서 알 수 있듯 차량을 생산, 유통하는 사업에 주력해왔다. 고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 공업소를 계승해 1967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합작 설립한 현대자동차와 1999년 인수한 기아자동차 등 두 회사를 필두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해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에서 분리되기 전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포드, 미쓰비시 등 해외 완성차 업체의 기술력과 영업망을 활용해 차량을 개발, 생산, 유통해왔다. 하지만 1972년 포드와 결별한 뒤 1990년대 들어서 독자 기술로 상용 개발한 차량을 내놓는